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하우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선시대 일본의 국왕사절단으로 파견되었던 통신사에 관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그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좀 보게 되면 일본과는 그 8세기 말엽에 통일신라와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돼 버려요. 그리고 그 이어서 고려시대 한 500년 동안 일본과의 관계도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그 무역이라든지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외교 관계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한 600년 만에 일본과의 이제 정식 국교가 다시 체결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조선은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와 1392년에 이제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이제 조선 왕조가 개창되게 되죠. 아주 딱 같은 그 해에, 같은 1392년에 일본에서도 큰 그 정치적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12세기 후반기부터 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도 무신집권 시대가 있었죠. 고려시대보다 아주 약간 뒤에 일본에서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겸창막부가 설립이 되게 돼요. 그 이후로 이제 막부 체제가 몇 차례 변동이 있게 되는데, 크게 보면 그 가마쿠라 막부, 그게 이제 고려시대 중후반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가 다시 또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는데, 무로마치 막부는 고려시대 말에서 우리나라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있고, 임진왜란 이후에 덕천 막부, 도쿠가와 막부가 나중에 명치신 때까지 19세기 후반까지 도쿠가와 막부가 설립이 돼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그 무가막부 체제가 한 7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신집권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100년을 채 가지 못하고 90몇 년 만에 끝났는데, 일본은 한 700년 동안 무가막부 체제가 지속되었습니다. 1392년 고무렵에는 일본에 이제 그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오는 시기인데, 그 초기에, 무로마치 막부가 설립된 초기에 일본이 그 남조와 북조로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그러는데, 남북조 시대가 한 60년 지속되는데, 그것이 그 무로마치 막부 3대 장군 종리 의만이라고 아시카가 요시미치란 사람이 해가지고 남북조 시대가 딱 1392년에 종식이 되고 통일 정권이 성립되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딱 같은 해에 그런 큰 정치적 변동이 있었고, 그 종리 의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은 그 일본 역사상에서 보면 일종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교토에 관광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교토에 가면 그 대표적인 명소로 금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그게 사찰인데 건물 전체를 이렇게 금으로 다 색칠을 한 굉장히 화려한 그런 건물인데, 그 금각사라는 절이 이 종리 의만의 개인 사찰이에요. 개인 원찰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강력한 그 권력을 구가했던 인물이고, 또 이 양반은 우리 태조 이성계와 비슷하게 굉장히 영웅적인 그런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인물인데, 그래서 국내적인 정치 안정은 물론이지만 대외적으로도 그동안 일본이 그 한 몇백 년 동안 그 지속되어 온 쇄국 체제를 이제 청산하고 동아시아 사회로 이제 문을 열어 개국해가지고 국제 무대에 진출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소외되어 있다가 종리 의만이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명도 건국한 직후였죠. 그 명도 실은 중국에서도 그 명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 정치적 변동인데, 그 명나라는 이제 한족, 주원장이가 이제 한족 출신이죠. 근데 그 명나라 성립 이전까지는 몇 대에 걸쳐가지고 이 북방의 이민족들이 해가지고, 중국이 정복된 상태였어요. 거란족에 의한 요나라, 또 여진족에 의한 금나라, 또 몽골족에 의한 원나라, 또 그 시기에, 그보다 좀 앞선 시기에 지금 신장 위구르 사람들에 의한 그 서하라는 그 시대가 있었고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 북방 이민족이 해가지고 지배를 받다가 한족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중원을 되차지한, 회복한 그런 명예 건국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명태조 주원장이나 또 3대의 명예태조, 영락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때 많은 수많은 밀란 주모자들 중에서 주원장이는 계속 중화주의를 회복하자 하는 것을 기치를 끝까지 내세워가지고 그것으로 통일을 했고, 그 왕조를 건국한 이후에 계속 중화주의 회복, 이것을 기초로 내걸어가지고 그걸 이제, 실천했어요. 그 제도화하는 것을 이제 가장 우선시했는데, 그래서, 중국 한나라대에 확립되었던 그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국제 질서 체제, 그거를 조공체제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책봉체제라 그러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Chinese World Order, 중국적 세계 질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요컨대 하여튼 중국을 축으로 하고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예 임금은 황제고, 천자라고, 하늘의 천명을 받아서 대행하는 천자로서의 지위를 이제 설정을 하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국왕으로 해가지고 황제보다는 한 급 아래에, 중국 국내로 치면 제후에 해당하는 그런 위상을 줘가지고 황제에 의해서 책봉을 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 명나라 때는 이제 가장 많은 조공국을 확보해가지고 소위 책봉 체제가 가장 확대되고 또 체제가 정비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태조 이성계가 건국하라는 이후에 명 중심의 책봉 체제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했고요. 또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도 종리 의만이라는 사람이 명의 책봉 체제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책봉 체제에 이제 같은 급의 그런 나라들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막부의 장군은 국제 무대에서는 일본 국왕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조선 국왕으로, 명은 황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 같이 이제 다 명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 체제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는 조선 국왕과 일본 국왕은 동격으로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의례가 성립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1404년에 정식으로 이제 그런 양국 간에 한 600년 만에 국교가 재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교류가 성립이 되고, 국왕 사절단, 중앙정부의 공식 사절단으로서 서로가 이제 사절단을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것을 통신사라 그랬고요. 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보내는 국왕 사절단을 일본 국왕사,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통신사란 것은 외교 의례상 대등한 나라, 그 당시에 일본과 조선의 이제 대등한 그런 입장이었죠. 파견한 사절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불렀고요. 통신이란 말 자체는 이제 신의를 통호한다, 서로 간의 어떤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교류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통신, 그렇게 이제 불렀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서로 교환했던, 국교 재개와 함께 교환했던 통신사와 일본 국왕사는 서로 이제 설린 우호 관계를 맺는다,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중앙정부 간의 공식 사절단이라 할 수 있겠고요. 당시에 이제 조선 전기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국왕 사절단은 한 18번 정도 됩니다. 근데 명칭이 다양해요. 통신사도 있지만 처음에는 통신관으로 불렀다가,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국왕사절단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답으로 보낸다 하는 차원에서는 보빙사,
그 다음에 뭐 회례사,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어떤 사명에 따라서 그 명칭들이 좀 다양하게 되는데, 통신사라고 이름 붙인 것은 6회, 6번 파견이 되는데, 그 중에 또 3번은 또 가다가 중간에 뭐 조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일본이 또 무로마치 막부가 조금 한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일본이 내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닌의 날이라고 하는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로 나중에 뭐 직전 신장 풍신수리 해가지고 통일될 때까지 한 150년 동안 뭐 완전 내란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걸 일본에서 이제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전국시대가 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지속되니까, 전국시대는 이게 무로마치 막부가 나라 전체를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절단이 가가지고 해적들의 습격을 당하고 말이죠. 안위가 염려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사절단 파견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가 조기에 좀 주로 세종대에 이제 사회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1590년에 임진왜란 직전에 자꾸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정보를 자꾸 대마도에서 이제 막 흘리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명한 황룡길이, 김성일이를 정사부사로 해가지고 일본의 일본 국내 정세를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절단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기욱해가지고 침략 위험이 있다, 침략 위험이 없다 해가지고 상반된 보고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그 사절단. 그 사절단도 일단 명칭은 통신사였어요. 그게 이제 1590년 임진왜란 직전에 있었고요. 그거까지 합치면 실제 파견한 거는 6회지만 정식으로, 그 다음 무로마치 막부는 교토에 있었으니까 교토까지 가가지고 국서를 전달하고 다시 해답서기를 받아오는 그런 이제 소위 사명을 완수한 것은 4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파견한 일본 국왕사는 70회 정도에 달합니다. 근데 요중에 이제 가짜 사절단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숫자는 일본 측에서 위사 문제를 많이 제기해가지고 한 20회 정도는 가짜 사절단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더라도 일본 쪽에서 훨씬 활발하게 우리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통신사를 먼저 한번 간략하게 보게 되면 600년 만에 이제 국교를 재개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왕사절단으로서 이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통신사란 이름을 딴 사절단은 6번, 그 중에서도 사명을 완전히 온전히 달성한 것은 4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의 통신사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정례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또 하나 좀 통신사에 관해서 하나 좀 덧붙여가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통신사란 그런 이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특히 이제 언론 방송에서 그런 용어로 계속 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일반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보게 되면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로 나오냐? 일본 통신사로 나와요. 일본에 파견하는 통신사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왕조실록에는 일본 통신사로 나오는데,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부른 명칭이었어요. 조선으로부터 온 통신사 혹은 조선의 통신사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의자 이런 거 빼버리고 그다음 조선통신사라는 것이 주로 일본에서.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은 초기에 이 통신사 연구를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제일 동포 교수들, 제일 한국인들이 이 연구를 상당히 주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을 써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몇 년 전에 이 통신사에 관한 기록물들이 전부 한국과 일본 간에 모아가지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때 될 적에 일본 쪽 주장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전기 후기로 나눕니다만,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하고 도쿠가와 막부하고 이렇게 크게 정권이 바뀌게 되고요.
또 시대 구분을 할 적에도 무로마치 막부는 일본에서는 중세사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에도 시대는 근세, 명추신 이후를 근대 이렇게 보거든요.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와 도쿠가와 막부의 차이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습격상으로도 많이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같은 조선 전기, 후기, 하지만 같은 왕조 체제고, 또 시대 구분할 적에도 조선 시대 전체를 대체로 근세로 설정을 하거든요. 이제 근대는 개항 이후부터 이제 근대로 잡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 통신사를 하게 되면 주로 에도 시대, 덕천막부 시대를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조선 전기에 무로마치 시대는 저가 더 막 활발하게 파견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데가 오히려 더 소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로 에도 시대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신청할 적에도 이게 이제 그 쌍방간의 참혹한 전란을 치른 이후에 다시 그 평화를 다시 구축하고, 그 평화, 설린 우호를 상징하는 사절단으로서의 어떤 통신사, 그다음 통신사를 통한 문화교류, 뭐 요거에 주로 이제 그 신청 목적 그걸 강조를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주로 일본 측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조선전기 같은 경우는 기록물이 별로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하도 대외적인 전쟁을 많이 치러가지고 기록물이 많이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 막 크게는 이제 그 몽골 침략 때 많이 없어졌습니다. 고려시대 이전까지 기록은 몽골 침략 때 거의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후반기 기록과 그 조선 전기의 기록들은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뭐 그 일본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경복궁 교서관이고 뭐 이런 쳐들어와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서울에만 한 군데 놔뒀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저 산골짜기 같은 데 해가지고 5대 사고를 5개나 서울에 하나 두고 지방에 4대 사고를 둬가지고 분산 보관을 해서 가지고 지금은 그나마 살아남아 보관이 됐어요. 그 중에 5부 중에 3개 반이 불타고 한 부 정도 온전하게 남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왕조실록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임진왜란 때 다 이게 대부분의 사적들이 불타가지고 조선전기 기록물들이 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신청하려고 그래도 대체로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남아있고, 또 일본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하니까는 좀 이제 일본 측인 어떤 그 입장이라 그럴까, 그런 주장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되면서 통신사에 가는 명칭도 조선통신사로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통신사란 것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제 좀 공인된 말이 돼버리고, 또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절단의 그 주체를 중심으로 이름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영어식으로는. 근데 코리안 델리게이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인 사절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다시 거꾸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조선통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입장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이 상당히 좀 많이 퍼지고 있는데, 또 뭐 부산은 조선통신사 학회까지 성립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좀 마땅치 않다.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명칭이다. 그래서 뭐 우리 학계에서는 주로 이제 뭐 조선시대의 통신사, 막 이렇게 그걸 좀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그 대일통신사라고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꽤 오래전에. 그렇게 그것도 좀 정식 명칭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또 사료상으로도 나오는 명칭도 아니고 해가지고 별로 많이 채택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도 조선시대의 통신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사행 통신사로서는 세종대에 4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만은 1, 2, 3회는 전부 다 세종대까지만 있었고, 그 이후로는 한두 번 갔지만 중간에 뭐 조난당하기도 하고 중간에 정사가 죽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직전에 사행이 한 번 더 있을 정도고. 그러니까 신숙주가 간 저 개미 사행은
어떻게 보면 조선 전기의 거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절단이었고, 그때 신숙주는 그 서장관으로 참여를 했는데, 뭐 신숙주는 뭐 조선 전기의 아주 외교관으로서는 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고, 또 많은 저수를 남긴 인물이기 때문에, 또 언어의 천재가 돼가지고 외국 사신들하고 대화하면 이 사람은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외무부 장관 예조판서를 종신직을 했어요. 워낙 뭐 외국에 밝으니까 임금들이 말이죠. 당신은 영의정 하면서도 예조판서 겸직해 해가지고 18년 동안 말이죠. 종신직으로 외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뭐 말을 워낙 잘해가지고 통역 없이 직접 다 그 사신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러면서도 일본에 갔다 오면서 지은 사행록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일본 국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명제를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임진왜란과 그 국교 재개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뭐 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엄청난 뭐 정치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고요. 이건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1592년 그 16세기 말에 일어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 임진왜란이었어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정권이 교체가 되죠. 중국에도 실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왕조 교체가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왕조까지 교체는 안 갔지만 조선 전기의 어떤 질서나 사회 체제가 거의 다 붕괴가 되게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조선 시대를 임진왜란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그 정도로 큰 사회 변동을 수반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 파멸적인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좀 숙명적인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는데, 660년에 일본에서 백제 구원군을 파견해가지고 또 4년 동안 치열한 그 전쟁을 치러난 이후에도 10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신라하고 일본이 국교를 재개하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도 그런 파멸적인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한 10년이 채 안 돼가지고 다시 국교를 재개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식민지 시대 일제 35년간 식민지 시대를 겪고 난 이후에도 뭐 한 20년 만에 다시 또 국교를 재개하잖아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명적인 관계다. 어디 뭐 한 나라가 이사 가지 않는다면은 그 숙명적 관계는 뭐 어떻게 청산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그런 큰 사건이 나게 되면 국제 질서가 큰 변동이 나게 되고, 그런 변동 속에서 또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국내적으로도 새로운 어떤 권력자가 지배층이 교체가 되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입장에서 이제 외교 정책을 펴게 되니까 또 새롭게 그런 이제 국교를 다시 열게 됩니다. 그런 그 국제적 배경에는 중국에서의 어떤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아주 쇠퇴하게 되고, 명나라는 임진왜란에 그 7년간 지원하면서 국가 재정이 거의 파탄 날 정도까지 무너지게 돼요. 그 무렵에 그 비슷한 시기에 명나라 때는 3대 대외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몽골 지역에서 다시 몽골 원나라 잔존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킨 오로도스의 난이 있고요. 그 다음 저쯤에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는 서하라고도 했는데, 거기도 계속 이제 중국 중앙정부하고의 관계가 이제 항상 맞설했는데, 그때도 거기서 닝샤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이제 진압하러 갔어요. 나중에 임진왜란에 원군으로 왔던 이여송이가 닝샤의 난을 진압하고 갔다가 임진왜란 초기에는 이여송이가 없었어요. 요동군 총사령관이 저쪽으로 서쪽으로 진압하러 갔다고요. 진압하고 성공하고 오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로 다시 임진왜란으로 원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누군가 부초모라고 하는 부사령관이 하다가 일본한테 평양성 전투에서 초기엔 패배를 당하고 하는데, 하여튼 오로도스의 난, 닝샤의 난에 이어가지고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 연속 거의 짧은 한 10년 이내에 3번 연속 대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명나라의 재정이 아주 고갈되게 됐어요.
그리고 뭐, 그 중에서도 3대, 그걸 이제 만력 3대 외정이라고 중국에서는 그러는데, 만력, 명나라 신종 때를 만력이죠. 만력의 3대 바깥전쟁, 대외전쟁, 3대 외전을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났고, 가장 오래된 전쟁이고, 뭐, 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앞선 거기에는 300만 냥, 200만 냥 들었는데, 임진왜란 때는 그 당시 돈으로 한 700만 냥에서 800만 냥의 전비를 소모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거의 휘청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여진족의 누르하치라고 하는 또 이제 또 하나의 그 영웅이 나와가지고 나눠졌던 한 200개 정도로 나눠졌던 그 분열된 그 부족을 다 통합을 하게 되고 이미 그 임진왜란 일어날 무렵에 상당히 세력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뭐 명나라한테 너 거들어줄까? 조선한테도 우리가 원군을 파견할까?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이미 여진족 세력들이 금나라가 명나라한테 망했으니까 지네들 다시 일어나니까 후금이다. 우리는 금나라를 계승하는 나라다. 후금이라고 자청하면서 뭐 굉장히 활발하게 세력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나라가 중심에 축이 되는 그 국제 질서 자체가 이게 뭐 해체가 아주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대로 이제 그 새로운 정세에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 조선과 일본의 어떤 국내적 입장을 보게 되면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피폐화된 그런 국내 여러 가지 질서나 그 사회 체제를 뭐 그 나라의 총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농업이 주니까 농업 생산량이 150만 개에서 한 50만 개로 말이죠. 3분의 1 줄은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바다에 빠질 리는 없지만 진결이라 그래가지고 황폐가 된 거죠. 7년 동안.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다음에 뭐 토지 대장이 다 불타버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토지 대장,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장부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정부에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숨어있는 토지라 그래요. 은결이라 그럽니다. 뭐 진결, 은결 이래가지고 한 3분의 1로 줄어들고 하니까 뭐 나라가 운영이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피폐한 그런 전후에 그런 것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니까, 그걸 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 새로운 위협이 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내치와 어떤 방비를, 외침의 방비를 위해서는, 북쪽하고 다시 또 이렇게 전쟁 위협이 있으니까, 남쪽과는 남북의 적을 동시에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평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는데, 풍신수리가 망하고, 덕천강해가 뭐 새로운 막부를 세웠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다시 뭐 국교를 재개하자라고 사절단을 보내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마도에서 막 23번이나 강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정권은 다르다, 풍신수길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조선전기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대마도가 임진왜란 때 거꾸로 앞잡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쳐들어오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제 가가지고 덕천강을 직접 만나가지고 진위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럴 필요성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임진왜란 때 많은 민간인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적게는 3만에서 많게는 한 10만까지 보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국제 노예 시장에 말이죠. 노예가가 폭락할 정도로 많은 민간인 포로들이 잡혀가가지고 유럽으로 팔려가고 전 세계적으로 팔려갔어요. 오늘날 이태리 가면 꼬레아란 마을도 있고 말이죠.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 다 그때 임진왜란 때 잡혀갔던 조선인 포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돌려오는 것은 인민의 아버지로서 임금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말이죠. 그런 어떤 명분이죠. 그래서 그런 필요인을 세안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필요한 일.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본 역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150년 동안 계속 내전 상태에서 일본 인민들도 굉장히 피폐하다. 또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전혀 성공하지 못한 전쟁이죠. 처절하게 패배한 전쟁이죠. 임진왜란은. 우리나라도 워낙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패배한 전쟁이요. 처절하게 패배한 전쟁입니다. 전쟁 목적 하나도 달성 못하고, 그 전쟁을 주도했던 풍신수길은 본인 한 개인의 어떤 그 죽음과 멸문지화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풍신수길을 따랐던 세력들 전체가 다 몰락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 거기 참전하지 않고 동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덕정가강 세력과 풍신수길의 잔존 세력끼리 1601년에 동군 서군 간의 그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이제 덕정가가 이기고, 그 1601년에 새끼가라 전투가 붙고, 2년 뒤에 덕천막부, 독고가 막부를 이제 성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덕천가강은 하여튼 뭐 평화주의, 문치주의 이걸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참 전쟁에 피폐한 이런 국민들을 좀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내전도 이제 완전히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무사들을 일체 그 전쟁을 못하게 하고 무기도 회수하고 말이죠. 뭐 상당 부분 좀 회수도 하고, 중앙의 어떤 통제력을 상당히 강화합니다. 비록 분권주의 체제지만 어떤 중앙 정부의 어떤 그 권력을 상당히 많이 좀 확보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무사들에게도 문을 가르칩니다. 유교 경전을 이게 기초 교양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요컨대 하여튼 그런 평화주의, 문치주의 이런 것을 표방을 하게 됩니다. 막 그러기 위해서 또 내치를 위해서 대외 관계도 이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게 막부 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왕과 달리 그 어떤 권위가 미리 보장되어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그 막부가 있었지만은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그 어떤 정신적 권위로서는 그 사람이 그 왕이었어요. 일반 그 국민들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무가 체제 하에서의 천황과 막부 장군과의 관계는 현재의 일본의 천황과 내각과의 관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천황이라는 존재는 내치권, 그다음 외교권 다 박탈당하고 오로지 어떤 정신적 상징으로서의 권위만. 일본 민족주의, 일본 신도라고 하는 어떤 민족 종교의 최고 제사장, 뭐 어떤 서양의 학자들은 뭐 샤먼이라고, 최고 샤먼이라고 그러는데 대제사장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정치는 실제 내각 총리가 다 하죠. 이 시대 때도 내치와 외교를 다 막부 장군이 하고, 천황이란 존재는 이제 정치에서 소외됐지만, 그러나 일본 국민들 마음속에는 우리의 임금은 천황이다. 막 이런 의식은 쭉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래서 일본의 이 막부 장군이라는 것은 권력이 우리나라 국왕에 비하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 전체가 소위 그 지방 분권제, 지방이 한 260개 정도의 그 제후들,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걸 다이묘라고 불렀어요. 영주 혹은 제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이묘들하고 이 장군하고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뭐 국왕과 신하의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뭐 지방 분권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채산제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 자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좀 약간 힘이 센, 우리의 전쟁할 때 우리의 뭐 사령관이었지, 막 힘센 다이묘 중에 한 사람 정도지, 뭐 이렇게 막 압도적으로 어떤 그 뭐 권력을 하늘로부터 받은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권위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좀 위치가 좀 불안한데, 근데 이제 조선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조선의 국왕사절단이 그 장군을 하고 이렇게 그 예방을 와가지고 거기서 대등하게 어떤 의례를 행하고 하는 이런 것은 장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이묘들에 대해서, 야, 나는 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야. 나는 우리나라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 국가의 원수하고 대등한 외교 의례를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어떤 정치적 권위를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막부 장군이 이걸 상당히 그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덕정가강이는 그동안 그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명나라하고 관계도 단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나라하고 사회적 국교가 단절된 게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돼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여러 가지 이제 손해를 본 게 많으니까, 뭐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또 명나라하고도 단절되고 원수로 했잖아요. 덕정가강이 이제 다시
어떤 국제사회에 나오고 싶은데 명나라하고 직접은 전혀 연결이 안 되니 조선을 통해서 명나라하고 다시 동아시아식 국제 세계에 나가려고 하는 막 그러한 통로로서 또 통신사를 필요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 대마도, 일본에서는 대마번이라고 그러죠. 스시마 한이라 그러는데 그 대마번 입장에서는 이게 뭐 나중에 임진왜란 때는 뭐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조선 침략의 선봉장이 됐지만 대마도로서는 전혀 원하는 거가 아니고 죽을 노릇이죠. 중간에서. 그 양국 간의 평화 관계가 돼야 중간에서 이제 그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또 양국으로부터 이제 그런 어떤 그 외교 관계의 역할을 인정받아 가지고 특수한 어떤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세사미두라 그래 가지고 식량을 상당히 많은 양의 식량을 대마도에 대줬죠. 일본 막부로부터도 이제 대마도가 또 그런 특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대마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발적인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난 이후에 국교 정상화될 때까지 23차례에 걸쳐가지고 강화 사절을 파견합니다. 이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교 재결한 과정에서 서로 간의 불신이 특히 조선에서 일본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이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 오고 조선 잡혀가도 포로들도 와가지고 상소문 올리고 하는데 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공식 사절단을 보내기에는 또 약간 체면 문제도 있고 하니까 비공식 사절단으로서 그러기에는 이 선임 같은 경우는 관료도 아니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의병장으로서 활동하고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이분은. 그래서 삼행대사 유정을 1604년에 탐적사란 명칭으로 적의 동향을 탐지한다 해서 탐적사. 실제로는 이제 강화사, 일본에서는 강화사라고 그러고 실제 뭐 하던 일도 이제 뭐 적의 정세를 탐지도 하지만 강화를 위한 그런 이제 탐적이죠. 그 탐적사 유정이 일본으로 갔는데 처음에 예정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대마번에서도 적극 주선을 하고 또 덕천과 왕이도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자. 교토로 오라 그래. 이래가지고 비밀리에 또 교토로 갔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 양반이 뛰어난 역량을 아니까 모르시겠어요. 보고를 받았지만 모른 척하고 그래서 이제 대마도 갔다가 교토까지 가가지고 덕천강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덕천강이가 삼행대사한테 말이죠. 나는 임진왜란 때 참전 안 했다. 나의 군사는 한 사람도 조선 땅에 건너가지 않았다. 나는 뭐 조선과의 그 오래된 구원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그 말은 덕천강이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머지 밑에 참모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풍신수길 조선의 원수를 내가 대신 죽여서 갚아주지 않았냐. 제가 직접적이진 않았습니다만은 풍신수길의 잔존 세력대로 완전히 이제 타도를 했죠. 당신네들 원수를 내가 대신 갚아준 측면도 있다. 뭐 이렇게 참모들이 또 설명도 하고. 그래서 나는 뭐 하여튼 귀국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런 평화를 제기를 했음을 진심으로 원한다. 그 표정으로서 잡혀왔던 민간인 포로들, 피로인들을 1,500명 정도를 급하게 모아가지고 막부나 자기 가까운 그 제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잡아왔던 포로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한 1,500명을 바로 보내줍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해가지고 내가 그 피로인들을 생활해 주겠다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갔던 그 회답사가 또 한 1,500명 정도 세안에 오게 됩니다. 그 2차, 3차도 계속 세안에 오는데, 하여튼 그 삼행대사 유정이 나서가지고 한 3,000명 정도의 그 피로인들을 송환해 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제1차 회답사가 갔을 적에 일본에 이제 그 통용문을 내건 거예요. 그 조선이 포로들을 향해서 야 일본 막부하고 이런 약속이 되고 제후들에게도 다 했으니까 니네들 주인한테 나는 귀국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돌아올 수 있으니 다 그렇게 신고해라 하는 이런 방을 말이죠. 통치자들이 가는 곳곳에 이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 자료입니다.